이제 현금 흐름표는 이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일단 우리 다 회계 강의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복되는 건 안 하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계속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청산한다고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계법인이 청산한다고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무슨 M&A, 예? M&A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청산할 때요? 어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업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담보 대출 받거나 그렇게 하죠. 그것도 계속 기업 가치라서. 음. 언제 그런 게 있냐면은 관리 종목 들어가면 돼요. 법정 관리 들어가면. 법정 관리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은 이 기업의 계속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김처강 바이오로스라는 기업이 법정 관리가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법정 관리관 그쪽에서 이제 그 관리인 쪽에서는 이 기업을 살려놓은 게 좋을지 청산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평가를 해요. 그걸 회계법인한테 이제 뭐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맡겨서 이제 해오라 그러면은 하나의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의 가치로 하면은 얼마가 나올지를 평가가 나오고, 하나는 지금 청산하면 얼마가 나올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때 청산할 때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폐기하고 이제 회수하면은 얼마가 나올지를 이제 보는 건데, 보통은 청산 가치보다 계속 가치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기업, 어떤 기업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청산 가치는 3천억인데 계속 가치는 2천억이다. 그러면 청산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법인은, 그 상장 법인은 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바로 파산 절차로 가버리는 거예요. 파산 절차가 가면은 바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청산해 버릴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속 기업 가치로 이제 평가하는데, 청산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모든 가치가 엄청나게 할인돼 버려요. 만약에 이 건물을 청산한다고 해봐요. 이거를 계속 기업으로 본다면 이 모니터가 계속 오늘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 단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이라 하든 저익법을 하든지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청산한다 그러면 완전히 틀려져 버려 가격이. 이거 막 100만 원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중고로 팔면 이거 10만 원을 받겠어요, 그거?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정 가에 들어가면은 보통은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관리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건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가치를 중요히 본다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PBR이 낮은 기업보다는 계속 가치는 PER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PBR은 청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 청산 가치라면 모든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계속 가치 때 100억이 나왔던 게 청산 가치라면 한 45억 밖에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에서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가치를 보려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로 이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저는 오늘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버핏이 주로 봤던 거는 DCF잖아요. CF라는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캐시프로니까. 그래서 캐시프로를 디스카운터를 한 게 이제 DCF인데, 그 버핏이 했던 거는 그 현금 흐름표를 보고 현금 흐름표상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투자했다는 건데, 사실 기업의 계속 가치를 본다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현금 흐름표에서는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중에서 저는 현금 흐름표가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재무상태표는 청산 가치를 따질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청산 가치를 전제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제 매출액 부분을 봐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앞으로 보는 거니까 그건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백미러처럼 혹시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금 흐름표 캐시프로를 잘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현금 흐름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오늘 이제 좀 하게 될 겁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는 이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상태라든지 갈등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런 손익계산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이거 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지만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거든요. 실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현금흐름표가 그 우리가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뭐 청산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단지 이 재무상태표에서 봐야 될 거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기 자본이 높은지 타인 자본이 높은 건지 이거는 성장주의인지 가치주의인지 다 틀려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퍼주의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직접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유상증자가 좋은 거고 성장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부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현금 경영의 성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그때 지난달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매출액이 100억이고 영업이익이 200억이건 이제 발생주의고 실제 외상 매출액이 300억이면 현금 흐름표는 마이너스 100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 든 거는 이제 월덱스의 현금 흐름표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제가 이거 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쭉 캡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회계 공부하려면 다들 머리 아프시니까 제가 돌아가면서 읽게 시키면 자리 안 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 한번 이거 재무상태표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산의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톡이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결과를 기록하기 때문에 플로우라고 한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으로 작성되는 손익계산서에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다른 회계 기간에 일어나더라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다. 반면에 현금주의 회계 처리에서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할 때 회계 처리를 한다. 현금 흐름표의 경우 현금주의적 관점에서 거래를 본다. 외상 매출의 경우 손익계산서에서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매출로 잡는다. 단지 현금을 받지 않았을 뿐이며 거래라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매출로 계상할 요건이 된다. 반면에 현금주의 관점인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의 거래 관계를 보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없는 거래인 외상 매출은 자금 흐름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기재한다. 예를 들어 현금 100억을 주고 기계 장비를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기계가 입고될 때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항목에 현금 100억을 감소하고 기계 장치 항목에 100억이 계산된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는 기계 장치 구입 비용으로 얼마를 기록해야 할까? 이것도 현금주의 시각에서 회계 처리를 할 경우 기계를 구입한 셔터에 100억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4년간 기계 비용이 없다. 그렇다면 둘째 해부터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없다는 것인가? 그래서 매출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회계, 즉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나왔다. 이는 발생주의 시각으로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 그 회계사 강의 다 들으셨죠?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거기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표에서는 돈을 지출한 거와 그 돈이 실제 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데 단지 그 한 방에 돈이 다 나간 걸 해버리면은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상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를 처리할 때는 그 감가상각 정액법을 하든지 정리법을 해서 맞춰서 상태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내용 기네 이거.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좀 이거 복잡한 거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영업현금 흐름하고 투자현금 흐름, 대응현금 이 세 가지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거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뽑아서 현금 흐름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몇 개 기업들을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흐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거는 다 뺐어 이제 영업활동 현금을 보시면은 쭉 위에 뭐예요? 돈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그 투자활동 현금은 돈이 쭉 나갔죠. 세 번째 재무활동 현금에서 돈이 쭉 나갔죠.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한번?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에는 마이너스. 이게 우량기업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영업활동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돈을 갖고 투자와 재무를 이제 돈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영업활동 어려면 우리가 직장인 투자자 하면은 월급이 쭉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갖고 투자도 하고 재무도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늘 벌어오는 돈. 그러니까 1년에 뭐 90억, 70억, 60억, 130억, 120억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투자도 하고 돈도 이제 빚도 갚는 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우량기업형이고 반대로 이 재무활동도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돈이 일단 자산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업활동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재무활동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활동으로 돈이 많이 나가면은 이거는 성장기업형이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건데 위에 이 기업은 월덱스 제가 그때 한번 이제 분석 공부 올렸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인데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기업들은 일단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냥 영업활동 어려면 플러스 그리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시든지 흥물을 딱 봐서 직관적으로 봐가지고 영업활동 어려움이 마이너스가 막 대충날쭉하다 그러면 위험한 기업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이제 적합지 않은 이제 고도의 고난이도 기업이들이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건 투자활동 흥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기업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투자활동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재무활동은 이건 이제 갚아가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재무활동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뭔가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있는 기업들이라서 제일 좋은 기업들은 이제 우량기업형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제일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어지간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아예 공식 명령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기업만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기업을 사거나. 근데 이 기업은 이미 이런 기업들은 큰 기업이 돈이 밸류가 다 높아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위에 있는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투자 활동 현금을 하면서 돈이 나간다는 게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벌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이죠. 이제 나는 우리 큰딸한테 늘 하는 말이 너는 용돈을 받거든 저축하지 말라. 다 써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투자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은 아빠가 용돈을 주면은 용돈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큰딸한테 100만 원 용돈 줬다고 가정해요. 100만 원은 전부 다 투자를 하면은 미래에 어떤 큰 미래에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을 줬더니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고 빚을 갚아버린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빚은 없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든 투자를 하여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시면 보다 보면은 이게 깔끔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해 오셨던 기업 쭉 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업현금하고 투자, 재무 세 가지를 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기업들. 그럼 이 기업은 어떨까요? 그걸 보시면은 영업은 플러스죠. 근데 투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죠. 이거는 이제 재무활동도 플러스예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투자를 정말 세게 하는데 빚까지 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업을 안 보고 우리 투자자로 본다면 투자를 하실 때는 내 영업 현금 흐름에서의 돈뿐만 아니라 빚까지 내갖고 투자를 막 한다면은 잘 되면 대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이거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같은 기업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펙스 지출을 계속 뭐 4천억, 5천억, 4천억 투자를 하고 있고
캐시프로, 뭐 프리 캐시프로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죠? 요런 게 우량 기업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업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기업은 이미 올라와 있는 기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에서 돈을 땡겨서 투자할 만큼의 재무가 튼튼한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튼튼한 기업이면 이미 좋은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근데 좀 투자하러 온 거잖아. 그게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밑에 재무활동도 플러스라고 그러면은 돈까지 여기서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까지 다 땡길 수 있는 사람이면은 투자 안 하고 놀겠죠, 그냥. 그잖아요. 내 주식 투자했더니 그 친정 엄마가 뭐 100억씩 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100억 주면 그냥 투자 안 하고 놀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크게 추기되기 어렵죠. 왜? 이미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요것도 볼까요, 한번?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좋은 기업인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똑같은 설명인 거네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우량 기업인데, 이건 재무를 많이 좀 하잖아요. 재무 투자를 많이 할 때 그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재무 활동에서 마이너스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도 이제 봐야 될 게 빚을 갚는 재무에 돈이 나가는 건 괜찮은데 돈을 벌어갖고 전부 다 배당해버리는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것도 크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 요거도 한번 볼까요, 한번? 사실 내가 이거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앞에는 한번 이것만 보여주고 밑에는 요거를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하나 더 만들어버렸네, 그냥.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KSS 회원이거든요. 제가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었죠. 얘기했던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은 재무 활동에서 마이너스가 화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마이너스 100억, 190억, 300억 하다가 마이너스 1000억, 1900억, 1100억 이렇게 투자를 엄청 세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투자를 엄청 세게 한 기업들은 이제 대박이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재무 활동에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재무 활동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 운영에서 이제 플러스가 계속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기업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써요, 이거? 이거는 내가 이제 안 주는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장 보시면 직장 넘기시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답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영업활동 흐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투자 활동에서 계속 투자할 때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투자했던 걸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팔고 있으니까 구조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이제 지난 4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다가 지난 분기에 이제 드디어 투자를 이제 재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구조조정형 기업인데 이게 2014년, 15년 이 두 개에 거쳐서 자회사라든지 투자했던 이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 갖고 이제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요는 거는 구조조정형 기업인데 요건 동부건설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투자 활동에 돈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투자 활동에서 자회사 같은 걸 매각을 해가지고 빚을 엄청 갚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게끔 보이는 기업인데 이런 거는 잘 되면 대박이고 잘못되면은 쪽박인데 이건 쪽박이라면은 부채 비율 봐야 돼요, 이거. 그런데 이거는 턴을 했더라고요, 이거요. 그래서 매출이 이번에 1.1조고 영업이익이 549억, 당기순이익이 580억 정도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가 시총이 186억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580억이면 이게 포가 몇 배죠, 이게? 5배가 안 되죠, 이게? 그죠? 한
3점 몇 배 되죠. 580억에 시총이 1,800억. 지금 좀 빠졌을 거야 아마 이게. 제가 3주 전이니까 썼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긴 하죠. 왜냐면은 지금 자본 총계가 4,200억 정도가 되는데 시총은 1,800억이고 지금 단기 순이익은 800억씩 나오고 580억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재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빚을 많이 갚아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만 잘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기업들을 많이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도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이 기업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답 안 나눴네요. 이 투자 안 총리는 할 것 같아. 예? 투자 안 할 것 같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선생님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죠? 야 이것만 딱 봐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채까지 많잖아요. 이자부 부채까지 372억인데 영업 활동이 278억. 그리고 투자 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면은 이거는 뭐 팔 물건도 없는 거예요. 아까 동문은 뭐 많이 팔았잖아요. 이게. 팔 것도 없고. 근데 재무 활동 207억인가 본데 207억 중에서 대부분이 이자부 부채고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284억이고 그러면 이거 상패가 임박한 기업.